그다음에 재헌헌법. 재헌헌법은 좀 더 명확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재헌헌법을 기초한 이진호 박사가 재헌헌법을 풀어쓴 헌법회의라는 책자 10쪽에 나오는 글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하였으면,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부터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균등이 아니에요. 기회균등은 뭐 시험 보는 기회를 주고 취업 기회를 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회균등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결과균등이에요. 국민의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복지국가, 민생복지국가,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추격하면 재헌헌법은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면 재헌헌법의 특징 첫 번째로 민생복지, 사회권을 강조했는데 지금 총각 5조에 보세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존하며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그 뒤에 보면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주장하는 우물진다. 앞에 이런 것들이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조는 정확히 나와요. 15조는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많더라도 그 재산을 내가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재산을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고 규정하고 그걸 국가가 보호하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갔다 온 게 한번 해드렸죠. 거기 해변가에 가면은 해변가 이쪽으로 사람이 빡빡 그래요. 이쪽으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저쪽은 사유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해변가 이렇게 사유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에서 평등사회를 추구한다. 남한에서도 그의 토지 분배하고 해서 해변은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는 공유지예요. 공유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못 박혔는데 서구 자본주의권 안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을 15조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18조 보면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등 특히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형권을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형권이라는 게 뭐라고 저거 설명드렸죠? 노동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지금은 사장이 보너스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같이 노력해서 만든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노동자, 사용자가 공동하게 균점해야 된다, 나눠가야 된다. 그런 거를 헌법에 담은 거예요. 이 조항은 세계 유례없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재헌헌법에 의하면 기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공공하게 분배해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예 헌법에 규정. 여기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삼으며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경제, 계획경제라고도 그 자본주의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고 대구역 국가가 통제해야 될 것. 그러니까 교통비, 통신비, 그 다음에 그 보험, 전기, 수도료, 수도비, 가스 이런 건 전부 다 국가에서 국영토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국영토는 공유를 하죠?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철 굉장히 싸죠. 맨날 적자난다 그러잖아요. 그 적자를 뭘로 메꿉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 값이 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거는 전부 다 국가나 공용으로 운영을 해서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재헌헌법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 있죠. 그거 좀 취약해요. 그래서 자유권은 전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률을 만들면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사상의 자유는 빠져 있어요. 이 사상의 자유 빠진 게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웬 박정희? 아, 진짜. 이승만. 네, 이승만의 작품인데 사실은 유진호 박사가 이걸 뺐어요. 그러니까 유진호 박사가 경제적 민주주의, 정치민주 독립 추구한 거 보면 진보적이지만 이걸 빼고 보면 보수적이다 하는 게 한눈에 드러나는 거죠. 저런 문제점은 이제 영토조항에서 한반도 급속도로 도달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 당시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한과 북한이 내전을 선포한 거예요. 헌법에 내전을 선포했고, 거기서 사상의 자유까지 빼버렸으니까 반공국가로 갈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항 자체가. 이게 독소조항이어서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헌법이 거의 다 무력화돼요. 어떻게 무력화시켰냐. 48년 9월 반공 원론 정책을 발표해서 재헌헌법을 무력화시켰고, 또 48년 4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재헌헌법을 이중으로 무력화시켜서 이때부터 헌법은 그냥 형식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헌법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서 헌법을 잡아먹고 국민의 권리인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말살시켜버린 거죠. 자세한 건 여러분 나중에 더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재헌헌법이 갖고 있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추구의 정신을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망가뜨렸냐 하는 걸 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58년도 진보당 사건이에요. 50년도 진보 사건에서 조봉 선생이 사형당했죠. 무죄 판결을 복권돼 있어요. 나는 계급 독재를 배격한다. 공산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부분 독재도 이를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체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독재를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직접 문제가 아니고 일단 독재일 때 반대하는 거고, 자본과 부패 문제 독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혁신 정치를 실현하자, 계획성 있는 경제를 확립하자.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민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적 민주를 실현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 밑에 조봉 선생이 사형당하면서 남긴 말이에요.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 없고 이승만 박사 한 사람이 잘 살자고는 이념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셨죠. 발췌견, 뭐 설명은 복잡한데 얘가 그 당시에 대통령의 간선제였어요. 근데 6.25 동란으로 정치를 못하게 드러나니까 이승만이 간선제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직선제로 개헌한 거예요. 58년도 11월 29일 날 2차 사설 개헌을 하게 돼요.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가 4년 그리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이 헌법 공보당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 중임 제한 조항이 있죠. 이걸 정하지 않는다고 바꿔서 영구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이때 묘한 일을 하나 더 해요. 영구직을 획책하게 미안했는지 헌법 발안제를 이승만이 이때 도입을 합니다. 국민 투표제를 만들었고 헌법 국민 발언권을 기여를 해요. 근데 이 조항이 뒤에 가면 아주 막 발의 조건, 통과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의원 3분의 2 투표에 3분의 2 찬성을 해 국민 투표가 성립되게 돼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성추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무료법에 18년, 28년 존속해 있어가지고 나중에 박정희가 유신헌법 그때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5.19 쿠데타하고 61년도에 개헌하죠. 그때도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유신헌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조항을 자유시와 경제적 조항을 대폭 수정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있죠. 공공을 한다는 거.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광물 국유화 조항 다 없애버렸고. 근데 이거를 왜 없앴어요? 이 당시에? 네? 없앤 배우 세력이 누군가요? 네? 네, 자본가인데 어느 나라 자본이에요? 예, 미국이 이걸 강요한 거예요. 미국이 이 당시에 이제 한국 경제적 보니까 전부 국유화 공유화되어 있으니까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이 독재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거 막 압박 지르다가 이거 풀어주면 나도 승부원이 봐주겠다. 이렇게 일약을 했어요. 정부 문서 등 부족한 이 논문에 따르면 개헌 당시 미국은 시장경제체제헌법으로 개정하라고 집요하게 압력을 행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 이승만 조건이 그 영구주권을 획책하면서 두 가지를 남긴 거죠. 한 가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조건이 안 좋긴 하지만. 두 번째는 민생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 경제 조항들 무력화시킨 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직접민주를 통한 민생복지 건설, 그 꿈을 이승만 정권이 최초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인데 8년도에 이분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요.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전선거 금지, 기타권 도입 등을 왜 집으로 넣었냐면 조봉 선생이 사회당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찬성을 하고 여당은 야합을 한 거예요. 사회당은 왜 갑자기 이 국민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가 선거법에 동의하면서 개정을 했을까요? 야당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야당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막으려고 선거법 개정을 한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사전 선거를 금지하고 기탁금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4대 총선에서는 67명에서 28석으로 크게 줄었어요. 대신 자유당은 128석, 민주당 74석 얻어가지고 양당 체제가 구축됐어요. 선거법 개혁을 자유당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야당과 야합을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지금도 뭔가 선거법 개정하자 그러고 정당법 개정하자 그러면 누가 반대해요? 국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반대. 국회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누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헌법은 양당 말고는 다른 당은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붕세 해놓은 거예요. 자, 3차 개헌에서는 상권 분립을 좀 강화했죠. 3차 개헌은 자율부 직후에 한 건데 여기는 사법권을 독립시켜가지고 대법원장, 대법관은 선거로 뽑아요. 호선제로 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뽑은 거예요. 헌법재판도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새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정당 보호정을 둬가지고 강제해서 못하게 했죠. 그 조범암 진보당 사건 때는 정당 해산을 행정명령을 해요. 그냥 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판수를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죠. 자유권 아까 얘기했죠. 그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거 있죠. 그걸 다 지워서 자유권과 참정권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개정을 못했죠. 아쉬운 거는 이때 혁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다시 개정하잖아요.
그럼 옛날 보고 나면 되는 거죠. 근데 선거 운동 제한 조항은 개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국민투표 조항, 헌법 국민 발안 조항을 훨씬 더 좋게 개정하면 됐는데 그 손을 안 댄 거죠. 여기 보세요. 국민투표 조항은 그 민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찬성 얻어야지 국민투표가 통과가 돼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3분의 2면.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못 고치고 넘어간 거예요. 왜 못 고치고 넘어갔냐? 4.19 헌법은 누가 개정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당이 헌법 개정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못 바꾼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바꿨던 그 경제 민주화 조항들이 있죠?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가스 이런 거 구경 공유한다는 거 이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유화 제거한 것도 보험 못했고 요것도 이 당시에 그냥 보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했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일정 정도 달성이 됐는데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회복을 못 시켰던 게 불행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60년도 4차 개헌, 소금법 개헌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를 처벌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자들을 처벌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이 부상자들이 국회를 쳐들어가요. 농공 전공하고 데모를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국회를 개헌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개헌한 최초의 사례인 거예요.